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눈길을 끄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국의 꿀벌 77억 마리가 실종됐다. 이런 기사입니다. 한국양봉협회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꿀벌 실종 피해를 조사하니 전체 양봉농가의 17.6%, 약 39만 개의 벌통에서 무려 77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농가들은 월동 중에 벌을 깨워서 이 먹이를 주며 양봉 준비를 하는 이른바 봄 벌 깨우기 과정에서 꿀벌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꿀벌 대량 실종 현상은 해충과 이상고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신문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봄꽃은 피었는데 벌들이 겨울잠에서 아직 깨어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사라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꽃은 꽃가루가 옮기지 않아 번식할 수 없고 벌들 역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심지어 사과, 배들이 과일도 생산량이 줄게 됩니다. 놀라운 건 2035년쯤에는 꿀벌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오래전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구온난화와 그리고 바이러스, 전자파, 살충제 등으로 꿀벌이 개체수가 급속하게 감소한다는 경고입니다. 그 경고의 끝은 무시무시합니다. 이렇습니다.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사라진다. 이 말은 많은 과학자들이 신봉하고 있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오만한 인류가 자연을 파괴한 대가로 꿀벌이라는 한 종이 사라지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인류입니다. 어제 같은 조선일보는 근래 보기 힘든 특종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김부겸 총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 알려졌다라고 표현을 했으니 이 기사를 쓴 최경훈 기자 외에도 적어도 한두 매체는 이 특종에 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는 문자 그대로 조선일보만의 특종이었습니다. 윤석열이 김부겸을 총리로 유임하려는 것은 김 총리가 유임되면 국회 인사청문회나 임명동의 표결이 필요가 없고 총리 국회 인준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여야 갈등을 피할 수 있으며 야당과의 협치를 살릴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이 말 뒤에 여러 안 중에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이 김부겸 총리설을 오보의 위험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에드블룬을 띄운 기사일 수도 있고 정치판 제사들이 재담이 피운 연기가 우뚝에서 나온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는 취재원이 국민의힘 인사인 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인사는 윤 당선인 취임에 맞춰 새 정부 출범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여야 간 소모적인 정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총리 유임 카드를 윤 당선인이 여러 안 중에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정도 발언을 했다면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자들, 예컨대 권영세, 장재원, 권성동 등 윤석열 핵심 측근이 이 발언의 장본인일 것입니다. 과연 이 기사는 그 측근의 아이디어 차원의 말을 기사화한 걸까요? 아니면 실제 윤석열이 대학 때부터 알고 있다는 김부겸에게 한 제안일 걸까요? 기사는 이와 관련해서 대선 막바지점 윤석열 측 인사가 김부겸 측 인사에게 유임안에 대해 의사타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습니다. 여기서도 알려졌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김 총리 측 인사는 김 총리에게 전하지 않았다고 했다. 기사의 진실성은 물론 가치를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측 사람이 김부겸 측 인사에게 유임 의사 타진을 한 걸 김부겸에게 전달하지 않을 정도로 윤석열 인사는 비중이 떨어진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일보는 왜 굳이 이 기사를 일면 헤드라인 특종으로 삼았을까요? 뭔가 믿을 만한 소스가 아니었다면 일면 헤드라인으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조선일보는 김부겸이 유임된다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 단계에 접어드는 것을 전제로 연말까지 6, 7개월 재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썼습니다. 이 기사 뒤에는 확실한 팩트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문재인은 3월 말 임기 4년이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 지명권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넘길 방침이다. 그런데 이 뉴스 역시 아직은 방침인 걸 보도한 것입니다. 그것도 소선은 청와대 관계자로 불투명합니다. 그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한은 총재는 새 대통령이 지명하는 게 맞는다는 차원에서 청와대에서는 인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당선인이 지명하는 게 맞는다. 그러니까 힘 빠진 문재인이 굳이 좌파 인사를 찾아 꽂을 정도로 한은 총재 자리는 중요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김부겸 총리 유임설은 오보일까요? 팩트일까요?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절박하게 싸웠는지 바로 그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권이 교체된 마당에 전 정부의 총리를 그대로 위임시키는 것이 헌법 정신상 가능할까요? 헌법을 문헌적으로만 해석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총리를 임명하고 그 총리가 제청하는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제도의 취지로 볼 때 새 대통령이 당선되어 자신의 정부를 구성할 때 당연히 국무총리는 새로 임명해야 하며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게 헌법 정신에 부합합니다. 어쨌든 김부겸 유임설 기사는 최소한 오보라는 비판을 피할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유임설에 지나지 않으며 알려졌다는 기사 형식을 취하고 더군다나 윤석열 당선인의 유임 의사를 전달받은 김부겸 측 인사는 그 중요한 내용을 김부겸에게 전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바로 기사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일면 특종 기사는 원천적으로 오보의 함정을 벗어나면서 예측성 기사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윤석열 쪽에서 에드벌룬을 띄워 정치판과 청와대 그리고 대중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만 같습니다. 정확히는 민주당 눈치를 살펴봤겠죠. 이 경우 관련 인물들은 대개 이런 뉴스를 부인합니다. 이번 경우 역시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김은혜는 14일 검토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덕망 있고 존경하는 분이다. 그러나 총리 위임 관련해서 논의된 바 없다. 그는 김부겸이 총리 후보군에는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새 총리는 저희가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선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인수위 기획위원장 원희룡은 14일 라디오에 나가 김부겸 총리 유임설을 너무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김 총리 유임안이 사실이냐는 이 진행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뛰었다. 너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원희룡은 적어도 윤석열과 자주 소통하는 인수위 3인방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슴이 뛴다라고 한 표현은 다분히 과장된 표현이지만 적어도 그런 말을 하는 배경엔 뭔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희룡은 라디오에서 다들 걱정하는 게 민주당이 국회 총리 인준을 안 해준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에 있는데 정쟁으로 시작한다는 게 윤 당선자 입장에서도 부담이다. 그래서 김 총리 위임은 개인적인 인연을 떠나서 아주 허를 찌르는 카드라고 생각한다. 그는 심지어 이런 사족도 덧붙였습니다. 좋으냐 나쁘냐를 생각하면 무조건 최상의 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진행자가 안철수가 오케이 하겠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자리 하나에 연연할 정도면 국가 지도자가 안 된다. 그런데 김부겸 쪽도 유임설에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총리실은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에서 승기를 잡은 설 연휴를 전후로 이른바 윤핵관 쪽에서 이런 유임설이 흘러나온 것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나온 총리실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꺼낸 적은 전혀 없다. 그럴 가치가 없는 일이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조선일보가 모처럼 오보다운 오보를 했다. 김부겸 유임설은 윤핵관의 희망사항으로서 에드벌룬에 불과했다. 자, 이 반대편 정권을 잃은 민주당은 지금 내부 갈등 중입니다. 겉으로는 비대위를 출범하고 이재명을 고문으로 앉히고 5년 뒤의 권토 중례를 기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상실감과 이 불안감으로 뒤끓고 있을 것입니다. 그건 권력이 장악했던 사법부도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서 스스로 진보라고 하는 자들 대부분은 솔직히 가짜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념적 동지를 자처하면서 서로를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여기지만 진실은 그들 역시 돈과 권력, 명성과 그리고 쾌락을 쫓는 속물들입니다.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진보 좌파 10 중에 7, 8은 그런 가짜들이었습니다. 평등을 말하고 인권을 말하고 가진 자의 끝없는 탐욕을 꾸짖는 자들 역시 추악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 말입니다. 우파와 차이가 있다면 그들은 그런 추악함을 교묘하게 감출 줄 알며 추악한 진면목이 세상에 드러날 때도 아주 태연한 표정으로 그런 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면피,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즘 민주당을 지켜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들은 왜 적자가 아닌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웠을까요? 민주화 운동 직계도 아닐 뿐더러 이재명은 민주당에서는 흔해 빠진 386 운동권 출신도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말대로 비천한 집안 때문에 정규교육을 마치지 못하고 소년공으로 일했다고 하는데 그의 성장기는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는 정동영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해서 그가 자란 성남시에 시장으로 나섰고 성남시장 2차례 그리고 경기지사를 1차례 역임했습니다. 그 기간에 그는 수많은 돌출 행동과 발언으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결국 집권 여당이 선택한 대통령 후보가 됐지만 자신에게 따라붙는 수많은 구설수와 네거티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성남시장 시절 벌였던 대장동 개발 사업은 대장동 게이트로 비화했고 대선이 끝날 때까지 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수없이 드린 말씀이지만 대장동은 이재명에게 헤어나오려 발부둥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패퇴했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붓고 표가 된다면 무슨 말이든 하면서 대중을 유혹했지만 그게 거의 한계였습니다. 그는 지금 시리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가 정치적 롤모델로 삼았던 이가 후한 표론인지 우고 차베스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정말 대담한 포퓰리즘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본소득에다가 기본주택과 기본금융, 또 청년수당, 농어촌수당, 문화인수당, 장년수당, 상병수당 등 닥치는 대로 돈을 주겠다는 그의 정책은 사실 정상국가의 대통령 후보라면 나올 수 없는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그의 정책에 아무런 태클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입니다. 그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후보는 아무 정책이나 내놓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요? 언론조차 이를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포퓰리즘 정책은 안 된다는 신문 사설이 끝없이 쏟아져 나왔지만 말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이 나라 언론과 정치인들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이재명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부터 언론까지 대선 기간에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재판거래 의혹은 의혹 수준을 벗어나는 일종의 게이트입니다. 만약 미국이나 영국에서 프랑스나 독일에서 이런 스캔들이 터졌다면 그런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대장동 게이트와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만이라도 하루 빨리 수사해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진실을 하루빨리 찾는 것이 이재명에게도 민주당에게도 다음 기회를 약속받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지금 대장동 게이트 특검 법안을 내놓고 3월 안으로 이를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 특검 법안은 상설 특검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마지막 법정 TV 토론에서 특검을 하자고 윤석열을 압박했는데 그가 말한 특검이 바로 이 상설 특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는 특검이 형식만 빌린 것이지 대중이 요구하는 진짜 특검이 아닌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 법안은 별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 특검인데 이 민주당안은 이른바 상설 특검을 활용하는
방안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설특검의 경우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에 법무부 차관 등이 당인직 위원으로 참여해서 정부와 민주당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은 14일 민주당 윤호중이 특별검사를 민주당 발의안으로 처리할 뜻을 밝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는 꼼수는 더 이상 안 통한다. 가짜 특검으로 말 장난하면서 어물쩍 넘기려 하지 말길 바란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대장동 의혹 몸통 규명을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데 민주당이 실천해야 한다. 김기현은 최근 이재명을 새 민주당 대표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재명을 민주당 대표로 세우게 되면 이 사이 대장동 의혹이 어물쩍 덮일 것이라고 여긴다면 커다란 착각이다. 거대한 부정부패의 뿌리는 그걸 감싸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것이 새싹을 틔우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고 보니 민주당에서 대선 패배 원인을 놓고 반성문이 지금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아주 가까운 정승호, 이 삼선 중견이죠. 이 정승호는 13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국민이 만들어서 잠시 맡긴 권력을 내 것인 양 독점하고 내로남불 오만한 행태를 거듭하다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벌써 잊어버리고 나는 책임 없다는 듯 자기 욕심만 탐하다가는 영구히 퇴출당할 것이다. 이 말 누구 보고 했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을 직격한 말입니다. 그러니 민주당 안에서도 바깥에서도 드디어 힘 빠진 문재인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다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언론이 전한 이재명과 가까운 인사의 말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잘못에 대해 이재명이 100번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느냐. 적어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라도 문 대통령이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대선에 패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부동산 파동이 어디 사과로서 해결될 문제입니까? 경기도 국감에서 친 이재명 개임을 드러냈던 조응천도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반성문을 썼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조국 사태와 시도지사들의 성추행 사건, 윤미향 사건, 말 바꾸기 위성정당 사태 등을 거치며 우리 당의 도덕성과 공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그 뒤에 덧붙인 말입니다. 그런데도 강고한 진영 논리로 덮이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개혁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은 세력으로 인식됐다. 그는 작년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음에도 반성하지 않았고 쇄신이 없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야당보다는 유능하니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선거에 임했다. 김도관의 말은 더 직설적입니다. 그는 10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문재인 시대에 들어 노무현의 원수를 갚는다는 미명 아래 정오의 대오를 정의의 대오로 착각하는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다. 언론은 이 말을 대서특별했습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이렇습니다. 개혁은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오만이 민주당을 지배했다. 진영 논리와 내편 감싸기가 국민과 민주당을 더욱 멀어지게 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국민 분열, 공론 분열을 민주당과 문재인이 만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말입니다. 솔직히 극단으로 치달은 국민 분열, 공론 분열은 대부분 정치가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권력이 만든 겁니다. 정치는 원래 여론 조작을 통해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지나쳐 문재인 권력은 여론 조작을 했습니다. 일부러 만드는 조작 말입니다. 국민 분열은 지난 5년 문재인 권력의 편가르기가 난 사물입니다. 이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답습해 문재인 스스로 궁지에 빠진 대표적 실정이라면 편가르기는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폭정을 그대로 답습한 정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수의 좋은 집을 가진 이들에게 안겼던 종부세 폭탄이 그것입니다. 문재인 권력은 세금도 거두고 다수 서민의 지지도 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종부세와 임대차 3법이 집값을 치솟게 하면서 전월세 대란을 부르고
중산층, 특히 은퇴 노인층을 분노하게 만든다는 결과를 강조했습니다. 노동 3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재인은 민노총 등 노조로부터 환영받았지만 실업자가 양산되고 중산층이 붕괴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만약 선거 전 300만 원씩 쏟아부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이 아니었다면, 그런 금권 정치가 아니었다면 표 차이는 더 컸을 것입니다. 절박했던 건 무너진 중산층이었습니다. 19대 대선 때보다 투표율이 훨씬 높은 60대의 투표율이 그걸 증명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주말 인수위 인선을 논의하는 참모들에게 농공행상을 하지 말라고 말했답니다. 그는 13일 인수위 인선 1차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서는 인수위에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을 모셔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상필벌은 필요하지만 농공행상은 거물입니다. 과거 권력은 신상필벌을 하지 못하면서 농공행상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게 권력이 망하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